유비와 여포가 대결하는 동안에 조조가 천하를 옹립하는 순간에 천하 영웅 호걸들의 창끝이 조조를 향합니다. 주변의 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큰 사고 칠 놈,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는 여포, 꿈은 크지만 실상은 좀 허접한 원술, 아직 세력은 약하지만 힘을 얻으면 최고의 적수가 될 수가 있는 손책. 유비는 글쎄요. 이때 조조가 유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유비는 여포한테 쩔쩔매고 있으니까 뭐 생략. 이렇게 사방에 적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선택 장애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먼저 치냐. 약한 적을 먼저 쳐라. 두 번째, 나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하고 원술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만에 하나 원술하고 여포하고 원소가 동맹을 맺는다. 이거 끔찍하죠. 장제와 장수 집단입니다. 동탁이 죽자 이각 곽사와 함께 여포를 축절했습니다만, 그런데 장제가 형주를 삼키기에는 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이라는 곳을 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가우가 가서 유표하고 이제 화해를 맺어요.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완성에서 한 10여일을 머무는데 그 유명한 조조의 로맨스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제의 미망인이었던 추씨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바람둥이 조조가 추씨 미망인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수가 이제 분노해서 조조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조를 좀 믿지 못하겠는데 얘들이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행동하니까 그 불만이 터진 게 아닐까, 이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록에는 그것 때문에 장수가 열받으니까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저놈 없애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조조 입장에서도 이 사건으로 쟤를 없앤다? 하여간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가 아주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인데 이 시대 관점으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10여일 동안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불신이 자꾸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결혼 동맹까지 맺어줬는데, 물론 뭐 순수하게 정치적 의미는 아니었지만 자기 생각에는 뭐 미인도 없고 동맹도 맺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 야, 이놈이 이게 처음부터 딴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하여간 이렇게 돼서 양측이 서로 불신하게 되면서 장수가 조조의 군영을 습격합니다. 조조가 이때 역대급 실수를 하는데 이 장수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습을 당하니까 조조는 경기병 몇 명을 데리고 탈출하고 전위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장수의 군대에 맞섭니다. 이때 전위는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우리가 이제 삼국지 소설 보면 온갖 멋있는 장면이 많지만 정사는 이런 장면이 거의 없고 정말 담담하게 처리하는데 진짜로 드물게 격렬하고 장렬한 장면이 정사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습격하자 조조는 맞서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경기병을 이끌고 물러났다. 위서에 있는 얘기라 좀 좋게 말한 거죠. 그냥 내뺀 거지 뭘. 전위는 성문 가운데서 맞서 싸웠으므로 적군이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자 적군이 흩어져서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 즉 전위는 포위되었는데 이때 전위의 부하는 10여 명 뿐이었다. 전위의 부하들은 이 특전 부대들입니다. 전위와 허저가 조조의 장수 중에선 최고의 여포 같은 인물이었는데 각각 500명 정도의 특전 부대를 거느립니다. 아마 이 10여 명도 그런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전위와 10여 명의 특전대는 모두 죽을 각오로 싸워서 한 명이 10명을 당해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장수의 부하들도 보통 이런 민병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등장한 부대 중에서는 제일 강력한 양주 기병 출신들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한 명이 10명을 당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적군은 앞뒤로 점점 많아졌고 전위는 긴 화극으로 좌우를 공격하였는데 치고 들어가면 적이 부서졌다. 그의 부하는 대부분 죽거나 부상당했다. 전위도 수십 군데 상처를 입었다. 결국 창도 부러져서 길이가 짧은 무기를 쥐고 접전을 벌였으므로 적이 앞으로 와서 그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얘들도 아마 1대1 대결할 만한 대단한 전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을 전이가 양 겨드랑이에 끼고 때려서 죽였다. 다른 적군이 감히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다. 전이는 또 적군에게 돌진하여 몇 명을 죽였으나 상처가 더욱 심해져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죽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조는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장수군이 추격해 옵니다. 화살 공격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 화살에 조조는 부상을 당합니다. 조조가 부상을 당했다면 조조의 말도 쓰러졌겠죠. 맏아들 조항이 자신이 탄 말을 조조에게 주어서 탈출시키고 자신은 죽습니다. 조카 조한민도 전사합니다. 조조는 간신히 살아났고 후퇴한 병사들을 정비해서 추격해온 장수의 기병을 격퇴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망신을 당했죠. 그래도 조조는 조조예요. 이 인간의 장점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손실을 기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건데 이 상황이 요 C를 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네. 그러면 거기다 또 C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보기 힘듭니다. 진짜예요. 제가 살면서 리더들도 많이 보고 기업 가서 강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힘든데 이게 가장 고난도의 실천이고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조는 아들과 조카의 장례보다도 전이의 장례를 더 챙깁니다. 그리고 전이를 위해 통곡합니다. 조조라고 가슴에 슬픔이 없겠습니까만 이미 죽은 아들, 이 기회에 부하들의 신뢰라도 챙기자.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평화시라면 과연 이거에 감동을 받느냐? 야, 사람들이 야 저렇게 비정한 인간이 무슨 부하를 아끼겠냐? 저거 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또 전시라는 거예요. 난세고 전투와 학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삶을 사는 중입니다. 비정이 일상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비정함이 인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딱 꿰뚫어보고 야, 저 사람 같이 못할 사람이네, 저거 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먹히는 상황이다. 적어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희생양을 찾아서 잘못을 전가하기보다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이거를 선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장수를 항복시켰지만 인지를 잡아두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요. 나는 패배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어. 여러분도 이것을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조조라고 남 탓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면 애꿎은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서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가만히 보면 변명이에요. 우리가 뭐 인지를 잡아두지 않아 실수했어. 나 이제 깨달았어. 뭐 이게 먹힐까? 이건 변명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뭔가를 쓸 때는 그 논리가 유치하냐 비겁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히느냐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지식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슨 교훈, 사례 이런 거 보면 그냥 쭉 늘어나요. 그래 놓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건 양심적인 방법인데 이건 고차원적인 논리네. 음식으로 비율을 바꾸가. 이건 보기가 좋네. 이건 영양분이 많네. 이건 칼로리가 높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조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현실에서 통하는 걸 찾아요. 현실에서 먹히는 걸 찾는다고. 칼로리가 높으냐, 뭐 칼로리가 높은 음식, 보기 좋은 음식, 영양가가 좋은 음식, 맛이 좋은 음식,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건 탁상공론이고 지금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면 병사들이 눈 속에 있어. 이걸 먹고 지금 힘을 내서 절벽으로 올라가서 적을 공격해야 돼. 아니면 이걸 먹고 뭐 결사적으로 내빼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통하는 음식이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 제가 간간히 뭐 경영의 지혜 이런 거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당신도 맨날 그때 제가 서문에 이렇게 썼거든요. 좀 이렇게 현실에서 먹히는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이것도 뭐 다 똑같은 소리인데 뭐 뻔한 얘기만 하는구만. 이게 왜 현실에서 교훈을 찾는 거야. 그게 결론만 보니까 그래요.
문장으로 보면 다 똑같지. 거기서 말하는 바는 주어진 현실에서 이러한 교훈을 썼다, 선택해냈다, 골라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거를 분석하자는 얘기인데 꼭 결론만 보면 이거 뻔한 얘기잖아. 뭐 실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마라. 뭐 적의 입장에서 봐라. 아, 그거 뭐 다 뻔한 얘기인데 왜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그 문장만 봐서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훌륭한 리더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반전의 논리가 먹히는 상황을 미리미리 조성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가 뭐 화살을 탁 맞았어. 이때 그냥 탁 뽑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까지 이쑤시개가 나를 해치울 수 없다. 자, 나를 따르라. 뭐 이랬다 쳐요. 근데 이게 먹히려면 평소에도 맷집이 좋거나 뭐 어디 움찔움찔 찔려도 뭐 끄떡도 안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야 돼. 뭐 정말 차력이라도 하든지. 근데 평소에는 춥다고 맨 이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내무검열하다가 못해 날 찔리면 그냥 죽여 살려 펄펄 뛰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병사가 바본 줄 알아. 평소에 뭔가 저 인간은 뭐 이상하네. 몸을 강철로 만들었나.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나. 뭐 이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해서 병사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가 눈으로 봤을 때 우와 역시 다르구나 이랬을 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항상 나는 교훈을 찾고 자기 개발하고 다시는 이런 안 할 거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왔다. 이번에 비록 큰 손실을 입었지만 한 단계 더 올라왔다라는 교훈을 던질 때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보여왔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조가 전에 진궁의 반란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적도 실수를 했다. 이때 적이 우리를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우리를 없앨 수 있었는데 얘가 요거밖에 못했다. 그건 뭐냐? 얘는 나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거다. 내가 이번에 뒤를 한번 찔리긴 했지만 다음번에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것도 평소에 해놓으니까 먹히는 거예요. 좌우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조는 비온 뒤에 땅을 더 굳게 하는 마법을 발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조조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조조도 어쩔 수 없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조조의 정실 부인은 정씨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씨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유씨가 낳은 아들이 조왕입니다. 조조의 장남이었죠. 그런데 이 정씨 부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씨 부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씨 부인이 아들 조왕을 키웁니다. 근데 이 정씨 부인이 좀 기가 셌던 것 같아요. 조조와 같아 고분고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조조가 좀 출세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왕이 계모인 정부인한테 정말 효도를 다해서 정씨 부인도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씨 부인이 아들이 없고 조왕이 조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니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키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진심이냐, 어디가 이해타산이냐,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거 찾아내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두 사람은 친자식과 친모처럼 다정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왕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조조를 살리느라고. 그런데 뭐 조왕은 이름도 안 불러 부하만 챙기고 정부인 입장에서 이제 정말 자식과 자식 없는 부인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이 자식 없는 부인이 이게 정말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조조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정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조조는 후회하고 정씨 부인한테 가서 용서를 빚는데 아 이분 성격이 대단해갖고 no good. 가. 난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래. 그래서 혼자 살았다고 해요. 이 정씨 부인을 이어서 정실 부인이 된 사람이 무선황후 변씨입니다. 이 변씨는 미인이었는데 창기 출신이었어요. 아무리 이 시대가 난세라고 해도 이건 좀 심각한 핸디캡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씨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조조의 뒤를 잇는 조비입니다. 조비는 이게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비난도 많이 하고 조롱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친의 출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왕자 시절에도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야 했고 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조조가 이제 후계로 애초에 인정을 못 박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 간에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 정치적 알력이 나중에 조비가 왕이 된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비한테 좀 성격적으로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 조비가 보면
은근 굉장히 판단력도 있고 똑똑한데 뭐라고 하지? 하여간 딱 뭔가 응어리진 사람의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위나라 정치에도 약간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조항이 살았더라면, 그리고 조항이 정말 유능하고 착하고 그런 인재였더라면 후계 과정도 좀 깨끗했을 것이고 정치 세력도 미리 정리가 됐을 것이고 위나라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가정이긴 해요. 역사가 이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 무책임한 발언도 없거든요. 조항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아들들 간에 권력 투정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항같이 젊어서 죽은 사람들은 자꾸 단점이 안 보이는데, 이분도 뭐 잘하다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됐으면 또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왔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조항이 조비보다 훌륭한 왕이 됐고 위나라 역사가 아름다워졌을 거라고 판단하긴 어려운데, 다만 그래도 조비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증거가,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조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아닌데 조조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조왕하고 정씨 부인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무리 죽을 때가 됐다고 해도 막 후회하고 미안하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미안하면 지가 미안하다고 할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왜 갑자기 조왕을 언급했을까? 아무래도 조비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가 조왕보다는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위나라의 앞길이 불안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천재적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거죠. 내가 조비에게 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긴 한데 조왕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건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 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에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